우리나라 대통령의 출발은 1948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해 7월 17일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이 공포되었고 3일 뒤 간선제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동대문구 의원 겸 국회의장인 이승만이 당선,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여 최초의 행정부 제1공화국이 출범하였죠. 격동의 시기, 이 시기를 가장 잘 표현해낸 말이었습니다. 불과 3년 전 해방을 맞이하였고 정부가 출범되면서 남북 분단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민족의 비극, 한국전쟁이 일어났죠. 국가의 존립 자체의 위협을 느낀 상황에서 이승만은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생존하는 것, 즉 반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가장 큰 업적이 바로 한미상호 방위조약. 한국전쟁의 휴전 과정에서 제2의 참사를 막고자 반공포로 석방까지 하며 미국으로부터 얻은 조약으로 요는 한국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미국은 원조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을 방위할 뿐만 아니라 공격 자체를 억제하여 국가 안보의 핵심 기틀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구당 보유할 수 있는 농지를 제한하여 초과된 농지는 다른 농민에게 분배하는 토지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소작지 면적은 급감하고 자작지 면적이 크게 증가하여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또 이승만 라인 선포를 통해 독도를 명확하게 대한민국 영토로 편입시켜 현재까지도 실효적 지배를 하는 시발점이 되었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외교적 경제적 정책에 반해 정치적 실패는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1950년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지지 세력이 대거 낙방하자 간선제로는 재선이 요원한 상황에 처합니다. 이에 직선제 개헌을 추진했고 계엄 선포, 반대 의원 구속 등 비정상적 상황을 조성, 기립 표결이라는 초유의 방법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또 4년 뒤에는 3선을 위해 추가적 개헌을 추진, 개헌 정족수를 반올림하는 편법까지 사용하여 집권 기간을 연장하였죠. 그리고 1960년 3월 15일 4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부통령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사전투표, 야당 참관인 배제, 뇌물살포 등 다양한 방법의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에 국민적 저항권이 발동되며 혁명이 일어났고 이승만은 하야를 요구받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죠. 이후 학생, 교수, 어린이들까지 참여하며 시위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60년 4월 26일 이승만과 시민대표 5명이 만났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하십시오. 그것이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길입니다. 또 비슷한 시각 파고다 공원에서는 이승만 동상이 쓰러지며 정권의 종말을 알리고 있었죠. 국민이 원한다면 이승만은 결국 대통령직에서 하야를 발표하였고 하와이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는 잠시 쉬다 돌아올 계획이었지만 허정의 과도내각, 장면, 박정희 정부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귀국 의사를 밝혔음에도 끝내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였죠. 그렇게 65년 7월 19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향년 9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부정선거와 시민혁명에 따른 하야, 망국과 타국에서의 임종,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의 처음이자 마지막 의원 내각제를 도입한 제2공화국이 탄생합니다. 의원 내각제인 만큼 대통령인 윤보선은 상징적 존재였고 실권은 행정부의 수장, 장면 총리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혁명으로 세상은 바뀌었지만 사회 혼란은 계속되었죠. 학생, 노동자, 시민단체 등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요구가 터져나왔지만 집권당 민주당은 신파, 구파 간의 갈등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집권 약 1년이 지난 61년 5월 16일 육군소장 박정희에 의한 군사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올 것이 왔다. 보고를 받은 윤보선은 그렇게 탄식하며 하야를 청합니다. 하지만 실권을 장악한 군부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렇게 약 1년여 기간 동안 허수아비의 대통령직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62년 3월 군부의 민정이양 계획 발표에 따라 윤보선은 대통령직을 포기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두 번째이자 제4대 대통령 윤보선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4년 임기의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이루어졌고 정권을 잡은 박정희와 윤보선, 김대중이 각각 선거를 벌였죠. 그리고 이를 모두 승리한 박정희가 제3공화국 567대 대통령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 가장 큰 특징은 적극적인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이 실시된 것입니다. 안으로는 근면, 자조, 협동을 강조한 새마을 운동이 실시되어 농촌 생활과 국민 위생이 개선되었고 적극적인 인프라 정비 사업도 추진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국가 재정에 비해 무리한 선택이었지만 초고속 성장이라는 개발 목표를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하여 현재까지도 교통량이 가장 많은 대한민국 교통의 대동맥이 됩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제조, 제철, 조선 등 중공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농경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가난한 전후국가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드라마틱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수많은 행정력 동원에도 7대 대선에서 김대중에게 불과 95만 표 차이로 신승,
밖으로는 72년 닉슨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통보로 정권의 위협을 느끼자 72년 10월 17일 초헌법적 개헌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이 중지되었으며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 검열이 실시되었습니다. 개헌령이 선포되었고 개헌헌법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이나 논의 없이 11월 21일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공표됩니다. 그렇게 제4공화국이 탄생했고 간선제에 따라 박정희는 제8대 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이후 트레이드마크인 경제정책은 꾸준히 추진되었고 77년 수출 100억 불 달성 등 가시적 성과까지 이룩합니다. 하지만 70년대 후반 과잉 투자된 중화학공업과 석유파동이란 대외 악재까지 겹치며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경제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을까요? 진짜 위기는 더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79년 10월 26일 오후 4시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나 경호실장 차지철이오. 오늘 저녁 6시 각하께서 궁정동 안가에서 만찬을 하실 것이니 준비를 좀 부탁하오. 평소에 그에게 불만이 많았던 김재규. 불안한 표정으로 만찬을 준비했고 6시 대통령과 차지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40여 분이 지난 7시 40분경 만찬장에는 혼성 듀오 라나 에로스포의 사랑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김재규가 노래를 중지시켰고 총을 꺼내 차지철을 조준합니다. 차지철, 넌 건방져. 김재규는 차지철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이어 박정희에게도 방아쇠를 당깁니다. 총알은 박정희의 오른쪽 허파를 관통하여 당시까지만 해도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재규가 추가 발포를 하려는 순간 총이 불량이었죠. 그는 밖에 나가 공범인 의전과장 박선호와 총을 교체했고 박정희를 향해 확인사살을 합니다. 그렇게 제5대에서 9대 대한민국 세 번째 대통령 박정희는 신뢰하던 부하에게 살해당하였고 역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총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재임한 국가원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